일화에서 비롯된 생각들. 2장. 만약 우리가 지식추구의 가치를 둔다면 그 탐구가 우리를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따라가야 한다. 매사추세츠 벨몬트의 맥레인 병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신병원 중에서 하나로 퀘이커 교도들에서 도덕치료 같은 방식이 대중화한 1817년에 설립되었다.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쉼터가 목가적인 환경에서 오져야 한다는 믿음을 품었다. 심지어 오늘의 매력적인 벽돌 건물과 그늘진 잔디를 지닌 맥레인 대학의 교정은 오아시스처럼 느껴진다. 2008년 8월의 어느 저녁에 우울증 및 양극성 장애 지지 동맹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곳을 갔을 때 날씨 덕분에 한층 더 평온함을 느꼈다. 멋진 여름밤이었다. 회의가 열릴 카페테리아에 가까워지면서 그날 밤 참석자는 저글이라고 예상했다. 건물 안에 머물기엔 너무나도 좋은 방이었다. 이 모임은 그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은 회의진이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집을 떠나야 했다는 말이다. 매주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모임과 화요일 저녁 모임 이렇게 일주일에 5번 맥레인 모임을 이미 하던 때였기에 이날 내가 참석한 모임은 사람들이 건너뛰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다. 사람들 100여 명이 카페테리아를 가득 메웠다. 지난 20년 동안의 미국의 차고 넘친 정신질환의 전염병을 조금이나마 목격할 만한 장면이었다. 우울증의 양극성 장애 지지 동맹은 1985년에 설립되었다. 맨 처음 이름은 우울조의협회였다. 이 단체 산하의 맥레인 모임은 그 직후에 시작되었다. DBSA는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1천여 지지 모임이 활동하는 상태다. 보스턴 광역 지역만도 이런 모임이 7개 있고 맥레인 모임처럼 대부분은 일주일에 여러 차례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DBSA는 정신질환이라는 유행과 발맞추어 성장했다. 모임의 첫 한시간은 부양요법에 대한 발언이 없다. 적어도 너 같은 외부인이 보기에 청중들은 환자 집단 같지 않았다. 이 공간에는 1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다양한 연령대들의 사람이 참석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지만은 우울증이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성별 격차는 예상이 가능하다. 청중의 대부분은 백인이었다. 아마 벨몬트가 부여한 마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모임이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증거는 참여자 상당수가 가체정이었다는 것이다.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때로 올란자핀 같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한다. 이러한 약들은 그래서 도덕치료는 18세기에서 있었고 부양요법은 황산마그네슘, 앱솜 소금을 희석한 피부 온도로 가열된 물이 이런 거 비정형 항정신약물은 2세대 항정신약물이라고도 한다. 세로틴 수용체도 진화도가 높고 부양요법 발언이 끝난 뒤에 보스턴 지역의 DBSA 리더 중 한 사람인 스터브 라페는 이제부터 만나기를 다양한 집단을 호명했다. 신입회원 모임, 가족 모임, 청년 모임, 안정성 모임 등이 소개되고 마저 8번째로 걸린 관찰자 집단이 나는 소개했다. 내가 관찰자로 참여한 집단은 나를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자기소개 차원에서 모두가 그날에 대해서 짧게 말했다. 힘겹게 지내고 있다는 말이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었다. 그리고 본인의 진단명을 이야기했다. 내 오른편에는 남자는 기업의 임원이었으나 재발성 우울증으로 해고당했다고 한다. 방 전체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넘쳐났다. 한 젊은 여성은 중국인 남편을 두었는데 남편이 문화적인 이유로 정신질환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거린다고 하였다. 그 옆자리에 전직 검사는 2년 전 부인과 어떻게 사별했는지 말한 후에 나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역대학 부교였었던 한 여성은 아버 당시에 자신에게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했다. 부교수? 우울증으로 맥레인 병원에 입원했던 간호사는 무엇이 자신을 어둠으로 몰았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병든 아버지를 돌봐야 했고 직장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여러 여동안에 학대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야 했다. 이날 모임 최고령자의 자기소개에서 조금은 유쾌한 순간을 만나기도 했다. 그는 최근에 꽤 잘 지내는 편이었다. 그는 상대적 행복에 대한 설명은
조지 커스탄자조차도 고마워할 만한 것이었다. 보통 여름은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이기에 나에게는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올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버틸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시간 동안의 대화에서는 여러 주제가 꼬리에 꼬여물었다. 정신질환자들이 우리 사회의 특히 직장에서 겪게 되는 낙인에 대해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가족과 친구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공감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화제들은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지 이유가 되었다. 약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약에 대한 의견과 경험은 매우 다양했다. 전직 의원은 여전히 한 번씩 우울증을 앓지만은 약 복용으로 놀랄 만한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의 가장 두려움은 약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증상만으로 가져다 주는 약물 조합을 찾을 때까지 여러 차례 약 처방을 달리 했다고 말했다. 스티브 라피는 효과적인 약을 경험 못했단다. 밤에는 모임에 참여한 다른 DBS의 리더인 데니스 헤글러는 고영양 항우울제가 본인 삶을 변화시켰다고 한다. 간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는 최근에 이번 동안에 복용한 항우울제의 치료 반응이 매우 나빴다고 말한다. 저는 5가지 다른 약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비정형 항정신약물 중에서 하나를 시도하는 중입니다.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룹 세션을 마친 후에 사람들은 2~3명씩 카페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었다. 그런 소통 시간은 기쁨을 주었다. 그 공간 안에는 사회적인 따뜻함이 존재했고 그날 저녁 시간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고양시켰다. 모든 것이 너무 평범해서 학부모나 교회 사교 모임이라 해도 믿을만할 정도였다. 차로 걸어가서 생각해 보았다. 내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바로 그 평범함이었다. 관찰자들부터는 사업가, 연일이어, 역사학자, 변호, 또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간호사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 가운데 대학 교수만 현재 일을 하는 중이다. 그것이 의문이었다. 관찰자 집단의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았고 모두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었으며 대부분 지속적인 우울과 양극성 장애 증상에 시달려서 일을 못하는 상태였다. 앞서 스티브는 DBS의 회원의 절반 정도가 정부 시각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가졌다고 판단되어 생활보조금 또는 사회보장장애연금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유형의 환자들로 지난 15년 동안의 생활보조금과 장애연금 규모가 확장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DBSA는 미국 최대의 정신건강 환자 조직으로 성장했다. 정신의학은 현재 정서적인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3가지 종류의 약, 항우울제, 기분안정제, 항정신약물을 갖추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전체의 DBSA 모임에 참여하여 우울증이나 조증 또는 둘 다와의 지속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백하는 상태이다. 네 가지 이야기, 4 stories. 의학에서 질병으로 진단된 환자 개인의 이야기는 사리 연구라고 칭한다. 이러한 일화적인 설명은 질병과 치료에 대한 통찰은 제공 가능하지만 치료 효과의 존재 여부는 증명하기가 어렵다. 종합적인 결과를 보는 과학 연구를 통해서만 치료 효과의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조차도 흐릿한 그림과 같다. 일화 형태의 설명으로 치료 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치료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신의료에서 특히 그러하다. 정신과 약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정신과 약이 본인 삶을 망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정신과 약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아닌지 분명하게 정하기가 어려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의 현대적인 유행의 수수께끼를 풀기 시작하면서 일화 형태의 설명은 그러면은 검색을 통해 답을 알기 원하는 질문들이 무엇인지 쉽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4가지 인생 이야기를 소개한다. 캐시 레빈은 나는 2004년에 캐시 레빈을 처음 만났다. 정신의료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책인 아메리카를 출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만나자마자 나는 그녀의 용맹스러운 정신에 감탄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항정신 약물이 조현병의 장기 결과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지를 탐구했다. 캐시는 어떤 면에서 그 생각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녀는 1978년 처음으로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 뒤에 그녀는 진단의 조현정동 장애로 바뀌었다. 1960년 보스턴 교회에서 태어난 캐시는 그녀가
기획하는 한 남성 중심 세상에서 자랐다. 학업 성취도는 좋았지만 그녀는 적대적이고 분노하고 고립된 어려운 10대였다. 현재는 중에서 대학 2학년 때 그녀의 정서 문제는 악화됐다. 그녀는 미시 적고 태모의 청년들과 파티를 즐기기 시작했고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또 동시에 자신의 성적 승계를 잃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했고 저는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혼란스러워서요. 여러 파티장에 다니며 공부에 더 이상 집중 못했지요. 학교에서 낙제점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스는 또 말이 하나 더 많이 피웠다. 그녀는 그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 옷을 빌려 입고 슬리퍼를 신고 정상복 위에 겹쳐서 이렇게 하고 저증과 편집증이 계속해서 폭발시키는 훤한 물이 되어갔다. 그 후에 16년 동안에 캐시는 병원을 들락날락했다. 1994년 초에 그녀는 15번째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서 아티반, 테크레톨, 할시온, 코젠틴 등등 이런 약물 그에 보면 정신병원에 퇴원한 후에 정신과 의사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막 승인을 받은 새로운 항정신 약물인 리스페달을 복용을 권했다. 그녀는 말한다. 4주 후에 제 마음은 훨씬 맑아졌습니다. 목소리는 멀리 가버렸어요. 저는 다른 약들을 다 끊고 리스페달 하나만 복용했어요. 저는 나아졌어요. 계획이란 걸 세우게 되었어요. 악마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거 제 건데 잠깐만 내가 주스러 가야 되는데 여기 뭐 담아있다. 가서 아유 그 후에 10년째 계시는 병원을 들락거렸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와 연구 정부가 자금 자원을 여러 연구에서 과거에 넣은 정형항정신병원에 의해서 새로 개발된 리스페리돈을 비롯해서 이 정형항정신약물이 더 나은 치료 경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약물이 캐시에는 분명히 효과를 냈다. 대학을 복학하여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방송 분야 또 학위도 취득했다. 1998년 그녀는 조나단이라는 남자와 사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함께 산다. 2005년 그녀는 매사추세츠의 소비자전 엠파워가 발행하는 그래서 한 목소리 편집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직책을 맡았다. 2008년 봄 그녀는 엠파워 캠페인을 도와서 매사추세츠 의회가 응급실에서 정신과 환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통과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장려임금을 받는다. 저는 돌봄받는 여성이에요. 라고 그녀는 농담을 한다. 리스페달 복용에는 신체적인 대가도 따른다. 캐시는 158cm 가량의 키에 고슬고슬한 갈색 머리를 가졌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그녀에게는 비정형 항정신 약물이 자주 일으키는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같은 대사 관련 부작용이 생겼다. 그녀가 말한다. 내 신체적 문제를 읊자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발과 방광, 심장, 부비동이 안 좋고 체중 증가까지 모든 부작용을 가졌어요. 놀랍게도 2000년에 그녀의 혀가 입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는 그녀에게 자연 발생 운동 이상증이 생겨서 점차 악화해가는 징후였다. 이런 부작용은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일부인 기저혈액이 수년간의 약물 치료로 인해 손상되어 영구기능 장애를 일으킴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녀는 리스페리돈을 안 쓰고 잘 지내지 못했다. 이 부작용은 2008년 여름 깊은 절망의 순간으로 이어졌다. 스스로 조절 불가능한 입의 움직임으로 인해 몇 년 후에는 내가 매우 소름 끼치게 보일 듯해요 라고 그녀는 말한다. 지금까지 정신과 약에 대한 그녀의 삶의 과정이다. 16년의 끔찍한 기간에 이어서 리스페달로 치료를 받은 그나마 괜찮았던 14년 세월이 뒤따랐다. 해서는 약이 현재 자신의 정신건강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 진정 그녀는 정신과 약의 경이로워지는 홍보 포스터 속에서 리네와 같은 존재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신질환의 장기 결과를 보면서 18세 때 그녀의 첫 번째 입원으로 돌아간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겠다. 그녀의 삶은 약물 기반 패러다임에 의해 더 나아졌는가? 아니면 더 나빠졌는가? 만약에 그녀가 1978년 가을 첫 번째 조정사 파티에 리튬과 할로피리도를 바로 투여받지 않고 대신에 온전한 정신회복을 위해서 휴직을 취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등 다른 방법을 취했다면 그녀의 삶은 어떻게 펼쳐졌을까? 아니면 그녀가 약을 통해서 안정을 취한 후에 아기가 저절되듯이 약으로부터 차차 떨어지도록 격려받았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16년 동안의 정신병원의 입대의원을 반복했을까? 장애 연금을 받고 계속 거기에 머물렀을까? 지금 그녀의 신체 건강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세월 동안의 그녀의 삶의 주관적인 경험은 어땠을까? 만약에 그녀가 약을 먹지 않고 잘 지냈다면 자기 삶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성취해냈을까? 캐시어 리스 페리던 약물 경험을 고려할 때 인터뷰 전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약의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자 그녀는 관련 생각들을 계속 떠올리는 듯했다. 만날 때마다 그녀는 그 의문에 계속 꺼내었다. 약을 안 먹었다면 나는 더 생산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라고 처음 말했다. 그녀는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라고 했고 또 다른 때에 그녀는 항정신약물에 머무른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절대 되찾지 못할 거예요. 저는 시스템에 갇혀서 약을 먹으려고만 했어요. 마침내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돌아보면 제가 기억하는 것은 처음에 저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앞서 말한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약을 끊고 싶지만 저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저는 약에 관한 또 대화를 시작도 못해요. 물론 약을 먹지 않는 삶이 캐시 레빈에게 어떤 것일지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만약에 1978년 그녀의 첫 번째 정신병적인 사파이던 그 운명적인 순간에 약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평생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그녀의 질병의 과정은 어찌 될지 과학이 설명해야 함을 우리는 이 책 후반에서 확인할 것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약물 치료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캐시는 정신과 의사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절대 심사숙고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들은 이 약들이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잠시 안정시키려 애쓸 뿐이고 주 단위로 혹은 달 단위로 만나며 당신의 증상만을 그저 관리하려 합니다.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전부입니다. 조지 바딜로 한 사람이 더 예를 들어보겠다라는 거죠. 조지 바딜로는 뉴욕주의 롱아일랜드에서 산다. 그의 집은 바닷가로부터 50세에 접어든 그는 건강한 몸과 이마 위로 해석기 머리카락에 따뜻한 웃음을 지닌 사람이다. 그의 13살 난 아들 브리드는 함께 산다. 제 아들은 미식축구팀 레슬링팀 야구팀 소속이고 우등생이기도 합니다. 조지는 스테튼 아일랜드 대학생인 자신의 20살 먹은 딸 마들린이 내가 찾아간 그날 자신을 찾아온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신병 진단을 받은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지는 어렸을 때 자신이 다르게 지낸 것을 기억한다. 어린 시절에 브루클린에서 자라면서 그는 다른 친구들로부터 고립감을 느꼈다. 이유는 중에 그는 푸에르토리코인 부모가 영어를 쓰지 못하고 스페인어만 썼기 때문이다. 그는 회상한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함께 말하고 서로 친근하고 유행적이며 함께 어울렸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저는 항상 무언가 불안했어요. 또한 알코올 중독 아버지는 그를 때리곤 했다. 이 때문에 그는 생각했다. 사람들이 항상 음모를 꾸미고 나를 해치려고 한다. 조지는 중학교 때까지 그럭저럭 잘 지냈다. 하지만 10대 후반에 바르치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그의 삶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저는 디스코를 즐기는 삶에 빠졌어요. 암페타민 마리아나, 코카인을 하기 시작했고 즐겼습니다. 약물은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죠. 하지만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고 코카인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저희 피해 망상의 심각했습니다. 저에 대한 음모를 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미행했고 정부는 그것에 가담했습니다. 결국 그는 시카고로 도망가서 이모와 함께 살았다. 자신이 추적당한다고 느낀 세상으로부터 달아났다. 놀란 그의 가족은 그를 달래서 집으로 데려가서 롱아일랜드 유대인 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시켰다. 편집형 조현병으로 진단받았다. 그들은 모두 내가 고장났고 평생 아플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다. 캐시 레빈과 마찬가지로 조지는 할로페리도를 비롯해서 그가 복용해야 했던 항정신 약물을 싫어했다. 부분적인 이유긴 하겠지만 약물을 유발로 우울로 인해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다. 그는 약 때문에 가족과 다투었고 약을 끊었다 먹었다 하였으면서 여러 차례 입원을 반복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살하기 근처으로 병원에 밀관입하려다가 치료감 후 2년을 선고받았다. 치료감 후 조지는 흐릿한 야거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채 정신 질환자 병동에서 절망적인 8개월을 보내었다. 그래서 8개월을 보냈다. 다행히 조지의 정신병적인 증상은 재발하지 않았고 약물로 인한 몸의 느려짐이 줄어들자 조경을 하고 역기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병원의 또 다른 환자인 타라 맥브라이드와 사랑에 빠졌고 1995년에 두 사람이 함께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인근의 지역사회의 거주실로 옮겨갔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다. 마들린과 마찬가지로 브랜든도 건강문제를 갖고 태어났다. 브랜든은 내장기관의 기형을 수술해야 했다. 아내 타라는 수술에서와 정신질환이 재발하여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조지가 여전히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거주시설에 살았기에 주 정부는 그가 브랜든을 돌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이듬해 여동생이 사존집에서 조지는 지금도 거주한다. 그는 여전히 장애연금을 받지만 물질남용 정신보험 서비스국에서 계약적으로 일하면서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청소년 봉사활동을 한다. 비록 조지 얘기가 분명히 고무적이긴 하지만 이 사례는 항정신병 약물의 전반적인 장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선생적인 질문들을 떠올리게 한다.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을 중단하자 그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고려할 때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가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회복이 가능할까? 그 이야기는 이례적인가? 아니면 회복을 향한 상당히 쉬운 경로가 가능하다는 통찰을 제공하는가? 조지는 때때로 밤에 수면 유도제 MBN이나 진정 효과가 큰 저용량의 세로게를 소용량 복용한다. 그는 최소한 약을 끊는 것이 자신을 더 나아지게 했다고 믿는다. 만약에 제가 약에 머물러 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주거시설이나 병원 중에서 어디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회복되었어요. 아직도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지만 지금도 그것들을 혼자 간직합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와도 견뎌냅니다. 그것은 몇 주 동안 내 곁에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두 가지 사례였네요.